지금 우리나라 심사, 안전성 심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게 진짜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과연 서류 심사가 과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그게 완벽하냐. 근데 아마 이 국내에서 아마 1호가 되려면 서류 심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때는 서류 심사 외에 이제 모든 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심사, 아니 뭐 건강, 임상시험과 거의 육박하는 그런 심사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심사에 들어갔을 때 얘기고, 이어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하정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박사님은 뭐 아마 아주 최근에 한 건 하셨죠. 아마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아마 그 백소 사건,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으로 그래서 굉장히 했는데, 또 GMO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계속 아주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계속 발표해 주시는 분이고, LMO 포럼에도 여기 회원이시죠. 네. LMO 포럼에 같이 회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MO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LMO에 대해서, LMO에 대해서 친 또는 반,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정철 박사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예. 한국소비자원 하정철이고요. 백소 사건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전에 그것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회의 갔다가 좀 늦게 와서 자료를 전혀 못 보고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기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GMO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세우기는 사실 좀 곤란한 기관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안티나 반대론자는 아닌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반대론자로 비춰지는 이유가 이거 다 괜찮다고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좀 한 번씩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반대론자로 낙인이 찍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농진청 쪽에서 GMO를 많이 개발하시고 기술력을 축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국가경영 시험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GMO를 가지고 이걸 국내에서 재배를 하고 상업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또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 아직 GMO에 대한 수용도나 수용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업화되고 재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요. 물론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 툴 자체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 툴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개발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GMO가 이게 상업화된 지가 이미 한 20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안전성 평가의 툴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저희가 이제 GMO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GMO 원하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이제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직 배양을 하게 되면, 조직 배양 과정 중에 이제 수많은 돌연변이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인위적으로 삽입한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걸 보죠. 그리고 그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의 알러지 원성이라든지 이제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조직 배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떤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체크를 하려면 실제로는 우리가 타겟팅했던 유전자나 단백질 말고 이게 예기치 않게 발생했던 단백질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런 단백질들이 어떻게 액션을 하고, 그리고
또 이미지를 삽입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돼야지 이거는 뭐 완벽하게 안전한 GMO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현재 안전성 평가 툴은 그 90년대에 초기에 도입됐던 그 당시의 툴하고 바뀐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뭐 기술 수준은 점점 발달하고 있으면 그 안전성의 평가 툴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뭐 예기치 않게 발생했던 단백질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봐서 뭐 어느 정도 예기치 않게 단백질이 발생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다고 보니까 이게 GMO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불확실한 생물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성 평가의 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어떤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안전성 툴 문제는 뭐 지금 또 다른 주제고, 예, 완전히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 같이 토론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되고, 아마 그 지금 실제로 안전성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거는 이제 문제 제기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조직비양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상업화까지 가는 길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 지금 돼 있고 그런 게 이제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일보 우리 회인데요. 우리 저 배지영 기자의 그 말씀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의학 건강, 식품 쪽으로 기사를 쓰고 있긴 하지만 GMO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이제 뭐 소비자라든지 언론의 입장에서 그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문을 토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좀 자료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제까지 GMO에 대한 논란은 늘 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론자하고 찬성론자 사이에서 논쟁이 뭐 이런 논쟁이 한 세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몇 세대는 넘어야 그 논란의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느 쪽도 완전한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GMO를 먹어서 건강상의 뭐 피해를 본 적도 본 부분도 그렇다고 무해한 것을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과학에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GMO에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GMO가 등장할 때는 뭐 녹색혁명의 총화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죠. 그래서 뭐 인류를 기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과학의 총화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1994년에 GMO 작물이 잘 물러지지 않은 토마토 선보인 이후에 오히려 그게 반전이 됐었었고요. 그 다음에서는 뭐 미디어나 뭐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에서 프랑켄푸드라고 해서 뭐 먹어서는 안 될 식품 악인을 찍힌 바 있습니다. 뭐 괴담도 여러 가지 등장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써놓긴 했는데 뭐 GMO가 항생제 내성을 일으킨다, 뭐 GMO 유체 DNA에서 꿀벌의 장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GMO 식품 먹으면 암이 발생된다. 그리고 뭐 GMO 옥수수를 먹은 가축의 사망률이 뭐 일반 옥수수를 먹은 가축의 사망률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가 그 인간에게 유해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장에 그쳤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일단락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하지만 GMO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그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은 GMO를 몇 세대 걸쳐서 장기간 섭취하고 난 이후에나 어느 정도 봉합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러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GMO 찬반 논쟁에만 내달리기에는 우리의 식량 그 자금률이
사정이 좀 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3.4%에 불과하고 있고요. 논 GMO를 수입해 먹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좀 소요가 되는 게 현실이고요. 논지에고 옥수수만 들여오려면 연간 2천여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고요. 그 식품산업계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가공 과정을 거쳐서 유통 과정 거쳐서 소비자에게 올 때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닥치기 때문에 물가 상승 부담이 또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식품을 대부분 수입하는 입장에서 식량 안보의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GMO 개발을 좀 손놓을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데를 좀 살펴봤더니 표시지 형평성 문제도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동물용 항생제를 쓰지 않은 소는 뭐 유기축산물이라는 표시가 붙는데 그리고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붙으면 또 가격도 비싼데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GM 작물만 GMO라고 보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현 상황에서 그 GMO 표시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표시제 논란도 좀 있는데 표시제를 강화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GMO 논란이 처음에 일던 그 20년 전에 비해서 언론도 좀 많은 과학적인 시각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GMO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가면 왜 데스크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바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GMO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발제를 가져가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인식이 많이 바뀐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론과 소통하려는 과학계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관련 업계의 홍보 등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 같고 지금 또 미디어가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알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세스의 소비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배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배 기자가 이제 주로 그 식품이나 건강, 영양 뭐 이런 쪽 이런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GMO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아주 깊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GMO는 어느 친이든 반이든 상당히 이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그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마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사실은 한쪽만 얘기 들어서는 한쪽 기사밖에 한쪽에만 귀가 열리면 안 되는 거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GMO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런 심포지엄도 많이 열리고 해서 이제 서로 각자 얘기하고 그런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아까 이제 소비자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적어도 굉장히 아주 줄기차게 어떤 그게 끊임없이 그런 어떤 홍보의 노력이 그래서 알고 서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5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다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우리 단장님께 하나만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자꾸 이제 레스베라트롤 얘기를 자꾸 얘기했는데 제가 그만큼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백소연 박사님께 잠깐 관련된 말씀 좀 듣고 싶고, 그 전에 우리 오늘 이제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GM 개발 현황과 전망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전망도 간단히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업화,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상업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것이 1호가 되고,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여쭤봤는데, 1호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뭐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건가? 그리고 그 용도는 어떤 용도가 될 건가 하는 것을 지금 단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혹시 기사를 쓰게 되면 되게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픽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1호라는 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펄스가 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가지 중에 하나.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건 저는 사실 싫어합니다. 뭐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력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나. 그러니까 1호가 없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겠죠. 1호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사실 항상 바뀝니다. 바뀌는 걸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소비자들 필요할 때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한 거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들이 너네 뭐 했어 그럴 때는 뭐가 있냐 없냐 중요한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네 가지 갖고 있고 옷 개발하고 있는 것이 당장 이거 이럴 네 가지 목표 하나, 두 개, 세 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가 아까 보호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맞습니다. 국가에서 기술 개발한다는 것은 항시 국가 소비자 필요할 국민이 필요할 때 나라가 필요할 때 딱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국가 기관이죠. 그런 천서가 어떤 거를 욕을 먹더라도 진짜 필요한 걸 골라가지고 개발을 놓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여기 있습니다 내줘야 되는 게 있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 빨리 만들어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잔디 필요하다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치 그거를 안전하게 평가받았느냐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결국 이제 심사를 받아봤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 3년, 심사 2년, 개발 7년, 10년 후에 개발할게. 그럼 저는 정말 딸리면 더 엮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이 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조금 약간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1호를 여쭤본 이유는 과연 그게 언제 이게 첫 번째 진짜 1호가 나올까? 10년 후일까? 아니면 당장 한 5년쯤 후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궁금할 뿐만 아니고 이것도 만약에 이게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불임의 기술이면 과연 이게 불임의 기술 뭔가 이게 출산을 해야지 기술을 만들었으면 그걸 출산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좀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아까 말씀은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기술을 정말 이게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또 경우에 따라 로열티를 갖고 기술 수출을 하려면 적어도 1호가 나와야 그래도 이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뭐 중간 뭐 어디까지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약간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아마 우리 지금 반장님께서 그걸 당장 지금 얘기하시기가 언론에 그때 여기서 얘기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론은 둘째치고 그럼 언제쯤 첫 번째 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지금 타임 스케줄로 그 안전성 심사라는 거를 얘기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전 심사는 잔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가 될 수 있거든요. 상업화라는 건 틀린 겁니다. 물론 상업화 전에요. 그래서 저는 잔디가 들어가 있는데 잔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평가 잘 돼가지고 통과되면 이제 심사위가 되는 거겠죠.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레스피레이터 벼가 만약에 이런 식용이나 재배용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기능성 화장품 소재나 이런 쪽으로 만약 어느 기업이 한다면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포비양 기술 같은 해서 CJ도 그런 식으로 이제 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력을 보여준다면은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켜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 안전성 심사가 곧 상품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도 지금 상품화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상품화 안 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성 심사는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소비자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품화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다 나중에 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성 심사가 그러면 첫 번째로
바칠 만한 게 뭐냐, 그게 또 시간, 그 기간은 언제쯤 될 거냐,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건강되신 것 같아요. 건강되셨어요. 그건 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여기 오늘 백소희 박사님 모셨잖아요. 한번 그 어떤 쌀인지 좀 한번 그래도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쌀이지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태균 회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많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한 10년 전만 해도 GMO라는 얘기를 이렇게 못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서 참 저는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레스베라톨 쌀을 이제 개발하게 된 그 계기는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레스베라톨은 사실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 알려졌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방식을 많이 했죠. 미국 사람보다도 더. 그런데 순환계 지방 사망률이 미국 사람들보다 한 60%가 낮아요.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1989년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격포제에 있는 레스베라톨인데요. 이제 레스베라톨 효능이 혈관의 때를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제 제거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순환계 질환은 낮지만 알코올성 질환이 또 높거든요. 반대급부로. 우리 아까 김혜영 교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드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술을 또 못 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가 쌀 연구하잖아요. 이제 저는 농촌진흥청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쌀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가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30kg였어요. 근데 지금 65.4kg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나마 높이게 뭐 24% 이렇게 유지하는 게 결국 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쌀에서 우리 농가에서도 쌀에 좀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지금까지 어떤 GMO가 어떤 개발자의 입장이었고 그동안 그것도 GMO의 거부감이 뭘 좀 죽이고 풀을 죽이고 곤충을 죽이고 이런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소비자가 좀 유리화될 수 있는 GMO를 만들면서 우리 쌀의 기반도 지키고 정말로 아까 우리 박태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건 진흥청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독일 그룹도 10년 넘게 레스베라톨 쌀 보리 밀에서 했고 중국 그룹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 농촌진흥청만 성공했고요.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레스베라톨 프리한 그러니까 레스베라톨 순수하게 합성한 사례는 저희 농진청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결국은 이런 개발해야 되는 계기는 우리 쌀의 가치를 높이면서도 이게 우리만의 이제 독자적 개발이기 때문에 정말 로열티를 받으면서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했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콜라겐 생성도 굉장히 늘어나고 멜라닌도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화장품으로 돌파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런 쌀을 어차피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의 재원으로 개발된 쌀이기 때문에 화장품용도로 식용이 아닌 그런 화장품용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주부나 이런 게 정말로 다 노화도 지연하고 피부 부분에 콜라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저는 이제 그 개발자로서 이런 좀 꿈만 꾸고 있는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거기 보니까 어저께 제가 그 우리 단장님하고 잠깐 얘기해 보니까 그게 땅콩이 있죠. 땅콩을 가지고 거기서 땅콩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그걸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콩 안에 콜라겐도 들어있고 지금 멜라닌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나요? 이걸 목적이 달랐는데 왜 그런 게 같이 일단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레스베라톨은 사실은 하버드의 이제 싱클레어 교수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요. 레스베라톨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는 그런 용량은 저희보다도 100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 농진청에서 개발한 쌀보다도. 근데 이제 그 순수한 약으로 했을 때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레스페토 쌀을 가지고 정말 사료를 조사해가지고 전장 실험을 약 4년 정도 실험을 했는데 재현성 있게 정말 그 낮은 용량에서도 나온 거는 지금 이제 미국도 비만율이 한 40% 정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비만 치료에는 쌀을 이용하거든요. 쌀이랑 굉장히 우수한 그런 재료의 레스베라톨이 만나가지고 그런 시너지 이펙트에서 그런 원래 땅콩에 있는 양보다도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싱글레 교수도 어떤 그런 저용량에서 그런 효능을 보지 못한 거를 저희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쌀에서는 이제 이거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 그런 효능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아마 쌀과 굉장히 궁합을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저기 혹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4중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토론자도 좋고요. 아니면 발제하신 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한 분을 좀 지정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저기 말씀해 주시고 한두 분 정도 있으시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동시청 지정층에서 박사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동이라고 합니다. 하정철 박사님께 잠깐 사실은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조직배양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 패턴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단백질의 다른 양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육종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육종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한국에서 몇 품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꽤 오래 전부터 화분배양을 이용해가지고 이 고정 시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을 써가지고 그것도 품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몇 종을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화자가 붙는 계통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직배양을 통해서 이제 이 나온 거 재분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돌연변이 육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돌연변이 우리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이거나 만약에 그거를 진짜 타겟 그 물질이나 방사선들이 딱 조사가 되어서 한 개만 나가우스 시켜서 어떤 그런 형질들을 나타내서 이 맹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참 궁금한 거는 GMO가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GMO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과연 그 이전에 GMO 이전에 어떤 그 변이 창출 그 어떤 기술들이죠. 육종 방법 중에 그런 어떤 그에 의해서 만들어낸 품종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만 들기도 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GMO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식품들 중에 가장 철저한 심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표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 해보시 이제 하다 보면. 그런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 정도라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케미컬 뮤테이션이라든지 레디에이션 뮤테이션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케미컬 뮤테이션이나 레디에이션 뮤테이션 같은 경우도 안전성 심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케미컬 뮤턴트나 레디에이션 뮤턴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GMO로 분류를 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디에이션 뮤턴트나 케미컬 뮤턴트가 저는 오히려 GMO보다
훨씬 더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랜덤한 뮤테이션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형질이 딱 바뀌었으면 이거 돌연변이 성공했구나라고 해서 그걸 그냥 지금 품종으로 우리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그 부분까지 손길이 닿고 있지 않지만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한 뮤턴트 같은 경우도 안전성 심사를 캐나다처럼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입장.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과학적인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 박사님은 항상 이제 좋은 비판적 의견도 하시고 건드는 좀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수용하고 또 아닌 건 같이 판단한다는데 아까 말한 돌연변이에 대한 캐나다 그쪽은 저도 사실 아니라고 봤었는데 그게 맞다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어떤 그 캐나다 쪽의 어떤 그런 거를 자료나 아니면 해가지고 분명을 해야지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예전에 이제 식약처와 저희하고 약간 논쟁이 벌어져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사실관계도 확인해가지고 식약처 쪽에서 자료를 팩트입니다. 예, 아니, 저 다른 분한테 조금, 예, 나중에 말씀하시죠. 예.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시작 자체를 조금 한 5분, 7분 정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회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20분인 것 같은데요. 한 2시간 이상 어떤 거를 지금 중간에 브레이크도 없이 2시간 이상 이게 집중해가지고 같이 의견 들어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서로 같이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 16차 LMO 포럼 세미나는 이 정도로 해서 그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